시황의 해설자들 코너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라는 광고 카피가 있었는데요. 흔들리지 않는 투자 마인드.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과 장점검하고요. 유망 종목도 발굴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가 아주 마음에 듭니다. 2023년으로 눈이 사실 좀 가 있거든요. 내년 성장의 키워드는 무엇인가, 수혜주는 무엇인가 찾겠습니다. 일단 2023년으로 가기 전에 12월이 남아있는데 12월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좀 낮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네. 좀 약간 기대치를 낮추는 게 좋을 네.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최근 이제 11월 들어서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이미 이제 어떤 안도에 대한 그런 기대치는 이 미국 시장이나 우리나라 시장에 반영이 된 상태고 그거에 따른 쇼커버링도 이제 어느 정도 들어왔고 네. 전체적인 산업부로 봤을 때도 순환매가 한번 끝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이 뭐냐 이거죠. 이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선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네. 약간 애매하다. 그냥 그렇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애매하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으로 붙이기에도 아직은 아니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과 지난달만 해도 외국인들의 어떤 적극적인 매수세로 인해서 대형주가 먼저 움직이고 네. 그 외에 이제 대형주에서도 순환매가 되면서 장이 상당히 좀 괜찮아질 것 같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지만 이제 막상 이제 어느 정도 레벨에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물음표가 나온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는 12월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성장이 나올 수 있는. 근데 내년을 본격적인 어떤 경기 침체, 경기 침체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경기 침체 확률이 50%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됐건 간에 내년은 기업들의 이익이 감소되는 어떤 그런 어떤 이 현상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이익이 나는 그 어떤 성장주를 찾아야 된다는 것이 이제 12월에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시장에서 좀 눈을 돌려야 될 부분들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4분기 때는 사실 또 비용이라든지 인센티브라든지 소위 말해서 이제 어떤 빅베스라고 하죠. 이제 안 좋은 사업부 같은 그런 것들을 실적이 한 번에 다 그렇죠. 그냥 털어버리죠. 털어버리고 네.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구간도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슈는 아마 이제 연초에 실적이 나올 때쯤 그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되겠지만 지금은 내년도에 역시 성장할 수 있는 종목. 그러니까 우리가 시크리컬이라든지 기존의 성장 섹터, 우리가 얘기하는 성장 섹터에서 성장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침체가 예상된 이런 시장 속에서 그래도 나름의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섹터라든지 종목을 찾아야 된다. 근데 사실은 그런 종목들은 사실 막상 이제 어떤 실적 시즌이 돼봐야 알겠지만 예상은 할 수 있다. 예, 그런 취지에서 그런 성장주를 찾아야 된다는 그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장이 어려웠지만 그래도 이제 줄줄이 흘러내려가면서 다 약한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가 태저우 이방원으로 불리는 이런 그 성장주들이 좀 부각됐다는 게 약세장이지만 기회가 있는 거죠. 예. 그런 점에서 그러면 2023년 내년을 바라보는 성장의 키워드, 예, 핵심적인 거 어떤 것들입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경제적이라든지 사회적 어떤 정치적인 어떤 여건을 좀 감안했을 때 예측이 되게 힘들죠. 올해 이렇게 전쟁이 나고 또 전쟁으로 인해서 이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가중되고 금리를 미친 듯이 올리게 되고 예, 금리가 오를 거라고 예상했지만 작년만 해도 올해 한 2번 올린다, 3번 올린다 이걸 가지고 2번 올리는 거에서 3번 올리는 걸 가지고 시장이 흔들렸던 기억이 나는데 참 이런 예측이라는 게 참 이게 쉽지가 않구나.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나올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을 하기에는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홀짝입니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어떤 앞으로 올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한다기보다도 올해 우리가 어떤 정치적으로라든지 산업적으로라든지 경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통해서 내년도에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은 유추해 볼 수 있다. 예, 그런 취지에서 좀 말씀을 만약 그런 종목 내에서 키워드를 찾는다고 하면은 충분히 내년도에 성장할 수 있는 그것이 시크리컬 업종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존의 성장 업종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더 성장하는 그런 종목들은 찾아볼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겠고요. 예. 일단 지난주에도 첫 번째로 여러 가지 섹터를 보고 있지만 사실 그것이 맞다 틀렸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저도 이제 아이디어를 찾는 중이고 일단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 올해부터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프라 관련된 이런 업종을 단순히 테마성으로 변전기, 변압기, 전선 이런 주식들 그리고 건설기 같은 종목들이 상당히 강한데 이런 게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 따른
재건에 대한 어떤 수혜감, 기대감 이렇게 테마성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테마성으로 보시기보다는 이런 회사들이 내년도에 각국에 있을 대규모 인프라 투자의 또 핵심적인 수혜주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가 이게 단순하게 테마성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내년도에 실적이 좋아지는 것을 주가에 지금 반영시키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경기 재건주라고 얘기하는 이런 인프라 관련 투자 종목들은 지금 뭐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부담스럽긴 하겠지만 조정 시에 꼭 봐야 되는, 어떻게 보면 2차 전지가 어떤 좀 최근에 2, 3년간 주가 많이 올라오면서 계속 올라온 게 아니잖아요. 올라왔다가 어느 구간 또 일정 그렇죠. 쉬고 네. 거기서 또 조정받고 또 가고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조정받는 구간에서 좀 잘 봐야 된다. 그래서 내년에는 인프라 관련된 이런 투자 업종들, 그래서 뭐 건설기계 지금 말씀드렸던 종목들도 강하겠지만 그 이외에 만약에 정말 실질적인 인프라 투자, 경기 재건 플러스 인프라 투자까지 간다고 하면은 정말 전통적인 시크릿컬 업종, 뭐 철강이라든지 화학 업종들도 다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됐건 간에 정말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는 내년 돼봐야겠지만 미리 지금 이런 관련된 그 밸류체인에 관련된 종목들을 공부하신다고 하면은 실제로 그런 기업들의 수익이 좋아졌을 때 같이 투자할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쪽에 좀 눈을 돌려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어쨌든 이제 오늘 뭐 히든 밸류 종목이 있긴 합니다만 지금은 이제 2023년 그 성장 키워드이니까요. 인프라, 그다음에 사실 뭐 에너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키워드 아이디어 가지고 가신 거 몇 개 더 얘기해 주세요. 맞습니다. 예. 그다음 예. 2차 전지죠. 왜냐면은 2차 전지, 예. 근데 올해는 2차 전지를 IRA에 관련된 소재, 양극재, 뭐 음극재 이런 그렇죠. 소재 예. 업종에 너무 이제 집중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올해 좀 잘 생각해 보면 정말 많은 그 JV 계약건이라든지 미국에 투자하겠다는 어떤 계약이라든지 올해 지금 다 나왔단 말이죠. 예, 예. 내년부터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거기서 나오는 소재는 그 1년 후나 2년 후에 나오는 소재의 어떤 그 밸류를 지금 소재 업체들은 지금 그 밸류를 지금 다 향유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내년도에 그렇게 되면은 미국에 엄청난 투자가 진행된다. 그럼 거기에 들어가면 기초적인 털을 닦고 장비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2차 전지로 친다고 하면은 장비 업종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지금 근데 항상 보면 장비 업종이 참 이게 우리 이 반도체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반도체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런 흐름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비는 그 소재 업종보다 사실 좀 이렇게 PER을 좀 프리미엄을 좀 덜 받죠. 예, 뭐 소재 업종은 뭐 30배, 40배, 50배까지 네. 받는데 장비는 항상 10배에서 20배 정도 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셀 3사의 내년도 미국이라든지 그리고 주요 업체들과의 JV의 어떤 JV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되돌려 본다고 한다면은 미국 내 투자가 많아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 수요도 굉장히 많아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장비 업종도 사실 장비 업종은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2차 전지 밸류체인에 연관되어 있는 장비 업종도 올해부터는 좀 우리가 좀 지금부터 미리 공부해서 좀 살펴봐야 된다. 이런 아이디어가 있고요. 그 외에 이제 공장을 또 만들지 않습니까? 미국에 엄청난 투자가 되면서 공장을 만들게 되는데 사실 원자재는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리 뭐 그 인건비가 싼 나라에서 만든다고 해도 원자재는 공통이기 때문에 원자재 부분은 기업에서 통제할 수는 없지만 물론 그것을 뭐 환해지라든지 어떤 재고 비축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는 회사에 따라서 영업이익에 대한 차이는 있긴 하겠지만 원자재 기본적인 어떤 그 사오는 거 그것을 이제 그걸 중간재로 만드는 거는 모든 기업이 똑같은 그런 것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중요한 것은 탈세계화가 되면서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리쇼어링이 이제 본격적으로 되는 것이죠. 자국 내에 공장을 만드는데 네. 중요한 건 그 인건비가 너무 비싸다는 것이죠. 사실 인건비는 장기적으로 굉장히 기업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기업들의 입장에서 투자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공장을 지을 때 최대한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 공정 시설을 돈이 처음에 많이 들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인건비를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동화 설비라든지 스마트 팩토리에 관련된 어떤 설비 투자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예상하고 있고요. 거기에 연관돼서 로봇 산업까지 협동 로봇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공장 자동화 이걸 다 로봇 산업으로 다 예. 똑같이 인식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로봇 관련된 아니면 스마트 팩토리에 관련된 이런 업종들도 산업들도 알겠습니다. 예, 큰 투자가 이루어진다. 이런 아이디어 참 2023년 성장 키워드인데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고요. 또 얘기를 조금 아끼죠. 또 다음에 할 얘기가 있을 것 같아서 예. 조금 아껴놓고 키워드는 굉장히 중요하죠. 다룰 시간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말씀해 주실 히든 밸류 종목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뒷부분의 시간을 좀 할애해야 돼서요. 맞습니다. 예. 예. 두산입니다. 예. 두산. 예, 두산이고 계속 그
지난주에는 하나솔루션 말씀드렸고요. 계속 이제 내년도에 좋아질 어떤 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두산을 이제 이 두산을 말씀드리면 네. 이 두산 그룹에 대한 이미지를 많이들 생각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뭐 이렇게 차입금 구조조정, 많고, 어려워서. 차입금 많고 좀 네. 뭔가 안 좋으면 그 유상증자하고 네. 막 그런 참 안 좋은 추억들이 많은데 매각하고 팔다리 맞습니다. 다 자르고 예. 그죠. 이제 예. 그런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좀 안심을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겠고 예. 특히 이제 강도 높은 구조조정 통해서 부채 비율도 이제 65%까지 낮아졌고요. 그리고 차입금도 예전에 1조 3천억까지 있던 것이 이제 8천억까지 지금 낮아진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좀 두산 구조 지금 두산그룹의 지배 구조를 본다고 하면은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그 밑에 안에 있는 두산 밥캣, 두산 퓨어셀을 통해서 어떤 뭐 원자력, 수소 그리고 뭐 밥캣을 통해서 어떤 건설 기계 쪽까지도 향유하면서 지금 단단하게 지금 재무 구조도 많이 개선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두산그룹을 지금 봐야 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이 기존에 있는 사업군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네. 이제 원자력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사업군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것이 맞는데 바로 이제 두산의 지금 90%에서 100%로 지금 두산에 편입되어 있는 자회사들의 어떤 성장성을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일단 두산 로보틱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두산 네. 로보틱스라든지 그리고 그 DMI DLL 그러니까 뭐 물류 관련된 이런 것을 이제 영위하는 그런 회사인데 특히 공장 자동 물류와 관련돼서 두산 그 DLS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적자입니다. 이제는 근데 올해 흑자 전환 내년 흑자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제가 좀 여기서 좀 더 주목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네. 것은 이 바로 이제 90% 지분을 들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를 좀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약간 두산그룹을 말씀드리는 가장 큰 어떤 비슷한 맥락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포스코홀딩스와 같은 느낌이죠. 본업을 일단 제껴두고 성장 사업을 한번 보자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일단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 1위의 어떤 그 협동 로봇을 만드는 회사고요. 잘 모르셨을 거예요. 근데 글로벌리하게도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5위권으로 지금 진입돼 있고 예. 비상장이니까 우리가 로봇 관련주 얘기할 때 뭐 잘 찾기 어렵죠.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점유율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글로벌리하게 점유율이 지금 한 5%, 6% 정도 되는데 한 2, 3년 내로는 한 3위에서 2위까지도 지금 넘볼 수 있는 지금 왜냐면 지금 연평균 한 65%에서 50% 지금 매출 성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를 좀 우리가 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 화면 보시면은 일단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두산그룹 자체가 뭐 제조업종이다 보니까 국내 자기네 그런 계열사들에서 쓰는 로봇 만드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일단 해외에서 비중이 전체 매출의 비중이 한 70% 이상이 해외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룹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두산 두산으로 로보틱스. 아, 로보틱스만. 두산 예, 로보틱스. 예. 왜냐면은 이 부분이 중요한 게 미국도 당연히 이제 더 협동 로봇 자체가 많이 들어가겠죠. 아마 그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어떤 수익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지금 서유럽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지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때문에 약간 멈춰진 상태죠. 근데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 때문에 이 매출이 멈춰졌다고 하면은 안 좋게 볼 것이 아니라 이제 향후에 어떤 우크라이나의 재건 사업이라든지 그 이후에 어떤 서유럽 국가들의 어떤 자동화 설비에 대한 빠른 수요를 본다고 하면은 이미 전체 매출에서 70% 이상이 북미나 유럽에서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의 성장성이 굉장히 빠르게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일단 로봇 시장의 전망 같은 경우 로봇 시장 나중에 또 따로 이게 로봇 시장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기회가 있다면 또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전통 시장의 로봇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공장에서 큰 이 기계가 움직이면서 펜스 쳐놓고 막 단순 작업만 하는 거잖아요. 근데 향후에는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많이 보실 겁니다. 이 협동 로봇 시장이 굉장히 많이 크게 발달할 건데 바로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가장 강점을 갖고 있는 게 이 협동 로봇 시장인 것이고 그 협동 로봇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산은 자체적으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다음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로봇 가격이 10년 그러니까 90년대로 인건비와 로봇 가격이 어떤 이런 추이를 본다면 인건비는 2배가 올랐는데 로봇 가격은 이제 반으로 줄었거든요. 아, 상당히 의미 있는 자료네요. 맞습니다. 예. 왜냐면은 과거에는 로봇이 비싸서 그리고 예, 차라리 그렇죠. 사람을 쓰는 게 나은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중국에서 공장을 두고 중국에서 이제 예. 썼던 가장 큰 이유가 기계를 놓느니 사람이 하는 게 낫다 이건데 이게 지금 인건비는 2배가 아마 이제 더 인건비가 많이 올랐죠. 로봇 가격은 점점 더 싸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이 더 혁신화되고 장비 부품지가 싸지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새로 짓는 공장들 꼭 무슨 어떤 투자뿐만이 아니라 향후에는 로봇 관련된 산업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흐름으로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두산이 최근에 자체적으로 좀 올라오는 것은 두산의 어떤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기존 산업의 어떤 성장보다는 실질적으로는 이 두산 로보틱스가 갖고 있는 내재 가치가 점점 커지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일단 비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밸류 추정은 굉장히 힘들지만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지금 상장된 회사보다도 네. 5배 이상의 매출 규모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시가총액 5천억이기 때문에 그게 견준다고 하면은 그 이상의 어떤 밸류는 나온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우리가 포스코홀딩스와 유사하게 본업도 좋아지고 있지만 성장 산업인 두산 로보틱스의 어떤 성장이 지금 연평균 60%에서 65% 정도 매년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국내 네. 1위, 세계에서 5위를 하고 있는 업체라고 한다면 우리가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부분은 좀 계속 좀 확인해야 된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올라가는데 로봇의 가격은 떨어지고 그 표를 보는 순간 갑자기 잉여 인간 이런 좀 자괴감이 들지만 맞습니다. 예.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런 게 중요하고요. 예, 지주사는 사실은 사업회사를 따로 가지고 있는 게 상장돼 있으면 더블 카운팅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항상 저평가되어 있는 건데 두산 같은 경우 그런 것보다도 자체 이 사업을 지주사지만 사업을 많이 가지고 있고 맞습니다. 비상장된 쪽에서 로봇이나 주목할 점이 있어서 조금 더 결이 다릅니다. 최근에 두산은 주가가 뭐 그런 이유들을 반영한 건지 한 8만 원대에서 지금 거의 한 9만 7천 원, 10만 원까지 올라왔는데요. 가격 전략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은 목표가는 12만 원 정도, 네. 그리고 손절가는 8만 5천 원 정도를 잡고 내년도의 흐름을 보면서 좀 조정 시에 조금씩 계속 모아가신다고 하면은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황 해설자들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